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 것인가 하는 느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음 느낀 순간을 기억합니까? 배경음악도 없었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화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당신만 혼자 유리창 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아니면 어느 조용한 저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고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당신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혼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비슷하지만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과 비슷하지만 불안만은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구축해온 삶에 맞서 더 깊은 무언가가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름답지 않다고.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해 온 것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온다고. 우리는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깨어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도중에 길을 잃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를.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잠자리에 든 것보다 더 피곤한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대화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나를 통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배우처럼 서 있고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대본을 누가 썼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분화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자아의 각본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 그리고 영혼은 처음에 말을 걸듯이 속삭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 속삭임을 무시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삶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삭임이 통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로, 이유 없는 눈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으로, 당신이 이름 붙이지 못하는 슬픔으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고 친구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그러나 융은 다르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증상이 아니라 신호다.
당신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바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구매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요가를 배우고, 영성 서적을 읽고, 자기 개발 강의를 듣습니다. 무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융기 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깨어남이 상승이 아니라 추락이라고 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추락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정의해왔던 관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직업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이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름조차 어느 날 아침 낯설게 들립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 사람이 나인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것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이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기를 거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고. 어린 시절 상처받았을 때 억누른 감정들, 보여지고 싶었지만 결코 보여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 두려워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욕망들, 너무 아파서 느끼기를 포기한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무의식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강할 때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통제를 유지할 때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이 약해지면 그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별이 찾아올 때,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느 가을 저녁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무의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려오는 것은 당신이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나 깨달음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처음 올라올 때, 그것은 당신이 눌러온 모든 것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오래된 분노, 해결되지 않은 슬픔, 인정하기 싫었던 질투, 사랑으로 포장해 온 결핍들. 당신이 평생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온 자신에게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영성이라는 탈출구를 선택합니다. 명상하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높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수행을 하면, 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이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의 방향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어둠을 외면한 채로. 융은 이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적 자아 팽창. 의식은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자아가 그 깨어남을 가로채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미 도달했다는 착각, 남들보다 더 깊이 이해한다는 느낌. 영적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덜 들여다보게 되는 역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 자신이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말하지만 마음은 비어있고, 수용을 설교하지만 자기와 다른 의견 앞에서 곧 무너지고,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혼자 30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사람. 그것이 잘못 소화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영성이 고통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아니라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한 방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배신, 상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 그 순간 방패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빛은 어둠을 보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융기 말했습니다. 아무도 단순히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진짜 각성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윤기 말하는 그림자는 당신의 악한 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면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숨긴 부분들, 부끄럽다고 느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감정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외면해 온 자신의 일부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순간 배웠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사랑받는다는 것을. 화내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욕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 너무 다르면 안 된다. 그 배움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차례로 봉인해 갔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이, 착한 사람, 완벽한 직장인, 헌신적인 연인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로 밀려난 것들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유독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자신에게서 가장 억누르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성공을 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욕망이 억눌린 채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림자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90%가 황금이다. 그것은 당신이 파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잃어버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포기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모습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폭발합니다. 그 강도가 상황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을 당신도 압니다. 아니면 당신이 믿어온 자신의 이타심이 사실은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뒤섞여 있었음을 어느 순간 문득 알아챕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헌신해 온 것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선함이 실제로는 조건부였음을 직면합니다. 그 순간은 당혹스럽고 창피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생각 자체가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한번 본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융의 말처럼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가려는 그 자신이 이미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융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그것과 앉아 있으라. 억압하지 말고 들어라. 판단하지 말고 느껴라.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슬프다면 무엇이 그토록 오래 슬픔을 기다려 왔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정직입니다. 나는 이런 면이 있다. 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처를 품고 살아왔다. 그 인정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쌓일수록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들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억눌러 왔던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경계가 됩니다. 슬픔은 공감이 됩니다. 두려움은 방향이 됩니다. 당신이 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동맹이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산 후안데라 크루즈가 수백 년 전에 묘사한 바로 그 체험. 모든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신조차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도 이 장소에서 당신을 꺼내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의지했던 믿음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해도 다른 사람의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완전한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눈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 고독은 보통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추방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자신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 역할, 관계, 신념, 이미지, 이름, 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오는 그 허공의 느낌입니다. 발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마음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상한 것이라고,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삶인데 왜 이러는 것이냐고, 혹은 더 잔인하게 당신은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의 솔직한 감정, 하나의 진실한 인정,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하나의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욕실 바닥에 앉아 아무 이유 없이 울다가 그냥 운다는 것 자체를 허용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실은 괜찮지 않다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아니면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있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순간들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겁지 않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 있는 무언가.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아닌 더 깊은 중심. 역할들이 모두 벗겨지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 그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상한 것을 알아챕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공허함이 실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조용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결말도 없습니다. 융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인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워 경계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당신을 삭제해야만 유지되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불꽃을 끄는 일을 조금씩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이 죄책감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인지 편의인지 진심인지 역할인지 조금 더 빨리 알아채게 됩니다. 이것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온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방어 없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연결도. 막을 치지 않고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고상함도 초라함도 모두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 당신이 이 과정 속에 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변해가면서 그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맞춰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멀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이 이기적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해지면 그들은 당신이 냉담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전의 당신, 즉 항상 맞춰주고 항상 웃어주고 항상 필요한 역할을 해주던 당신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당신이 사라질 때 그들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할이었습니다. 사회가 기대한 모습이었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모습이었으며 사랑받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성의 대가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당신의 버전들을 잃는 것이다. 그것은 아픕니다. 특히 그 버전들의 의지에 온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역할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엇을 해야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가? 융의 답은 어쩌면 당신이 기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수행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들어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 자신이 반복하는 패턴을 솔직하게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꿈은 중요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들을 꿈이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줍니다. 꿈일기를 써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들이 반복되는지, 어떤 감정들이 남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장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과 반복해서 관계를 맺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반복해서 같은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합니까? 그 반복들 안에 그림자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음악을 켭니다.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야말로 무의식이 가장 명확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연민입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이 과정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자책이 아닙니다. 융기 말한 것은 자신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쓴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억눌러 온 것은 이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역할을 연기한 것은 거짓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이 생길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진짜 연민도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의 연민은 종종 연민처럼 보이는 통제이거나 연민처럼 보이는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안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타인을 온전히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 들었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지 호기심으로 끝까지 읽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조용해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다른 쪽 해안에 도달할 보장이 없는 어두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당신은 친구들을 잃을 수 있고 기대들을 실망시킬 수 있으며 낯선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찾고 있던 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달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용기를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